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6월의 첫 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양지수 모두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7만 5천 원 선에 다시 올라섰고, 윤 대통령의 동해 석유가스 매장이 확인됐다는 발언에 가스, 유틸리티, 종합상사 관련주가 크게 들썩인 하루였습니다. 6월에는 한국 증시도 멋지게 비상할 수 있을까요? 6월을 이끌어갈 예비 주인공들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전 세계를 누비는 K바이오 자동차 주가 레벨업 할까입니다. K바이오와 자동차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며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5월 31일부터 아스코가 열리고 있죠. 학회 이슈와 참가 기업들의 활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오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 세계 최대 바이오 산업 컨퍼런스인 바이오 USA 개막도 예정돼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미국에서 가시화된 성과로 관심을 받았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5월 미국 판매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2%,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라인업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오늘은 송민철 유한타증권 과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바이오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월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바이오주가 6월 첫 거래일 기지개를 펴는 모습인데요. 일단 5월 31일에 개막을 한 아스코가 또 있고요. 바이오 USA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월에는 좀 더 탄력적인 시세를 형성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각 행사에서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하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간만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마케나 그리고 국제 이렇게 컨퍼런스가 잡힐 때 거기에 맞춰서 좀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으로 좀 많이 올랐다가 그렇게 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학회나 좀 컨퍼런스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임상 종양 학회인 ASCO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개최되는 이제 세계 최대 암 연구 및 치료 관련 학술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2일부터 좀 6일까지 시카고에서 좀 개최될 예정으로 이 행사에는 이제 수많은 연구 개발 결과와 그리고 임상 시험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되면서 좀 특히 이제 표적 치료제와 그리고 면역 항암제의 최신 성과가 좀 주목받을 예정인데 주목할 기업은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유한양행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폐암 표적 치료제 렉나자의 이 임상 성과를 좀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렉나자는 기존 치료제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크고 그리고 이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셀트리온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좀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면역 항암제와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CO에서 좀 중요한 임상 결과를 좀 발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바이오 USA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공학 및 제약 산업의 좀 글로벌 이제 컨벤션으로 기술 이전이나 파트너십 그리고 연구 성과 등이 좀 주요 주제로 6월 10일부터 그리고 13일까지 샌디에고에서 좀 열릴 예정으로 이 행사에서는 이제 특히 기술 이전과 좀 협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예정인데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스위스 제약사의 기술 이전을 좀 성사시키면서 큰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이번 바이오 USA에서 추가적인 파트너십 기회와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좀 발표가 기대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지금 CDMO 분야에서 좀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서 신규 파트너십과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유망 기업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특히 그 유한양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폐암 신약 렉나자 기대감에 동반 급등을 했는데요. 아스코에서 표적 치료제들의 임상 성과가 소개되면서 폐암 표준요법의 근거를 쌓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FDA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공략해도 늦지 않은 위치인지 궁금한데 두 종목의 추가 상승 여력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역시 유한양행이 정말 히어로 중에 히어로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제 폐암 치료제 리렉나자의 미국 FDA 심사를 좀 진행 중이며 지금 이 약물은 이제 기존 EGER 좀 변이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3상 임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SCO에서 발표될 이 임상 결과가 좀 긍정적일 경우에는 주가가 큰 상승 동력을 제공할 것이고 FDI 승인이 확정된다고 하면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해져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미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FDA 승인 및 글로벌 판매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는 아직도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스코텍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유엔과 좀 협력을 통해서 지금 렉나자 개발에 좀 참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렉나자의 성공 여부가 오스코텍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고 렉나자의 FDA 승인 및 시장 출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큰 수혜를 보면서 또한 자체 파이프라인의 성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매력적이다. 추가 상승 여력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바이오 USA 참가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었던 지노맨 컴퍼니가 오늘 장전에 기술 이전 소식을 전하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5,800억 규모로 알려졌는데 이번 기술 이전은 어느 정도로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향후 주목할 파이프라인 또 있을까요? 네,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 스위스 제약사에서 지금 기술 이전한 규모가 5,8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좀 연구개발 역량을 좀 인정받은 것이며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을 좀 강화하는 중요한 좀 사건이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번 기술 이전이 좀 지노맨 컴퍼니가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는데 좀 기여할 것이며 또한 이제 추가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가능성도 좀 열어주는데 향후 주목할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역 항암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좀 연구를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을 활용한 좀 치료제 개발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장내 미생물을 활용해서 치료제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가 이 분야에서 선도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해외 시장 내 돌풍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1분기 글로벌 판매가 탑5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지난 5월에 미국 판매가 다시 증가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면서 호재를 기록했습니다. 또 강달러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이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자동차를 볼 때 일반적으로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가치주로 좀 본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거랑 별도로 좀 성장주로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자동차에만 국한됐지만 지금은 이제 테슬라처럼 종합 모빌리티 사업을 좀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성장주로 좀 봐주셨으면 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판매량을 체크해 본다고 하면 지금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인 좀 판매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SUV와 전기차 판매가 꾸준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강달러 효과로 인해서 좀 수익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좀 2분기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는 주가는 이제 한 단계 레벨업할 가능성이 좀 크고 이는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고 물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라인업 확대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가 주가의 향후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판매량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강달러 효과가 더해지면서 실적 증가가 좀 예상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 단계 레벨업도 가능하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 주셨고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도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해외 성과에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업체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아랫단에 있는 부품 업체가 자연 수혜가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기아의 주요 부품 공급 업체로 이 전기차 부품과 그리고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좀 성장과 함께 큰 수혜를 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만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자율주행 및 ADAS 부품 공급 업체로 현대차와 기아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비스로 물류 및 해운 서비스 제공업체로 현대차와 기아의 이런 글로벌 판매 증가에 따라서 물류 서비스 수요도 증가한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오와 자동차주 내에서 송민철 과장의 최선호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 오토에버 가져오셨고 바이오 쪽에서는 ST팜을 가져오셨는데 먼저 어떤 모멘텀에 주목하면 좋은지 ST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ST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시장도 이렇게 전기차로 넘어가듯이 제약바이오도 지금 이제 항체 치료제에서 RNA 치료제가 좀 부각이 될 예정인데요. 그 신약 개발 업체가 아니라 소재 즉 원료 의약품 업체로 인식하고 제조업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형 국내 제약사들이 이 원료 의약품 계열사를 좀 설립을 했는데 이런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요즘은 이 부가가치가 높은 원료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이 좀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체적 품목별 매출을 살펴보면 올리온유의 성장에 따라서 지금 과거 뉴클레오시드를 30년 이상 생산한 CDMO 경험으로 뉴클레오타이드로 좀 잘 아는 분야를 확장을 했다. 그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고 신약 원료의약품 매출 대부분 좀 수출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RNA 치료제를 좀 아쉽게 개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내 매출은 이제 임상 시험용으로 좀 쓰이고 그리고 과거 빅파마의 납품 수출 경험으로 대부분 이제 미국, 유럽 매출로 상업화 또는 임상 3상용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에서 충분히 ST팜은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 오토에버를 가져오셨는데 현대 오토에버 어떤 모멘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부품업체 중에서 이 현대 오토 에버는 지금 이 스마트 디바이스와 되어가는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전문 개발 업체로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강화 전략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1년 4월 현대 오트론이나 그리고 현대 LM 소프트를 합병하면서 이 시스템 통합 전문 기업에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좀 발돋움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좀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전담의 역할을 현대 오토 에버가 좀 맡는다 그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고 현대차는 이제 30년 전사 매출액의 30%가 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로부터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총 12조의 소프트웨어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고 좀 밝혔고 이 소프트웨어 매출액의 핵심 영역은 자율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편의사양 커넥티비티 서비스 그리고 금융 정비 쇼핑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마지막은 무엇보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콜라보로 지금 향후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로봇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현대 오토에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송민철 과장의 원픽 ST팜과 현대 오토에버까지 만나봤는데요. 전 세계를 누비는 K바이오와 자동차, 종목별 해외 시장 내 경쟁력과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입니다.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본격적인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 신청자분들께는 저희가 경제 경영 관련된 서적과 환경 매거진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포트의 참견 주인공 만나볼까요? 오늘은 20대 남성분이시고요. 태영님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면 투자 자산 2천만 원이고요. 국내 주식 50%, 해외 주식 40%, 그리고 현금 10% 비중이 되겠습니다. 농심과 삼성 SDS, CS 윈드 등 국내 주식 6종목, 그리고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애플 이렇게 해외 주식 2종목, 총 8종목을 보유 중입니다.
네, 현재 태영님의 포트를 참견해주고 또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 그리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이 포트를 보면 좀 트렌드를 따라가시려는 노력이 살짝 엿보이는 것 같은데요. 두 전문가는 이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두 전문가의 포트의 참견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85점을, 김병수 PB께서 80점으로 두 분 모두 좋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먼저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을 좀 가장 칭찬해주고 싶다 하실까요?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그런 흔적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의 분산 그리고 ETF를 활용하는 것, 대형주 중심의 포트 구성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굉장히 좀 높게 사고 싶고요. 뭐 딱히 뭐 굳이 억지로 막 이렇게 그 흠을 잡을 것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국내와 해외 모두 이제 지수와의 상관관계도 굉장히 높은 포트폴리오고요. 이제 다만 이제 전체 금액에 비해서 물론 개인에 따라 뭐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많고 좀 잘게 쪼개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의미 없는 분산들이 한두 개 보여서 이게 조금의 좀 감점을 좀 했고요. 종목의 압축 정도만 조금 좀 일어난다면 뭐 저는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금액에 비해서 종목 수가 살짝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포트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내려주셨고 김병수 PB께서도 80점으로 좀 좋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까요? 네,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농심이라든지 아니면 요 근래 뭐 신재생 에너지 쪽 관심을 받고 있던 뭐 CS 윈드라든지 아니면 인도 쪽 ETF까지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재 트렌드에 잘 맞는 종목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그냥 뭐 굳이 참견을 하자면은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를 하실 때 보통 두 종목 정도 들어갔는데 이 비중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내에서도 비중이 한 7대3 정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도 조금 잘게 쪼개시는 방향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굳이 참견을 좀 드리고 싶고 나머지 국내 주식들은 지금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는 종목들을 아마도 매매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종목들과 앞으로 사실 종목들을 좀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주인공 아마 기분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태영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투자 3개월 차입니다. 워렌 버핏을 꿈꾸는데 자꾸 충동 매매를 하게 됩니다. 라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모처럼 주인공과 함께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태영님 지금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불러보겠습니다. 태영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활기찬 목소리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 자주 보고 계십니까? 예,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포트의 참견에서 이렇게 목소리로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경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실전 투자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3개월 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자, 주식 하면서 어떤 점들이 좀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네, 매번 이제 공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종목 찾는 거랑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목을 찾고 매매 타이밍을 하는 게 어렵다. 이거 뭐 모든 투자자분들이 좀 같은 이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정경민 팀장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태영님 보니까 굉장히 젊으시고 활기차시고 의욕적이시고 그리고 공부도 나름 많이 하시고 또 계획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3개월 차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를 조금씩 겪으면서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태영님이 현재 계획표 보면서 정경민 팀장님 볼 때 좀 이제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 뭐 수정하고 싶은 그런 점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또 좀 뭐 자가 학습을 좀 잘 하시는 분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초보시니까 뭐 사실 이제 뭐 종목 분석하고 또 발굴하고 종목 매매하는 거는
주식 투자 30년 한 저도 아직까지 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네, 그렇죠. 예, 이제 초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좀 눈높이를 맞춰서 보자면 좀 슬픈 현실입니다만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감안한다면 저는 또 특히 초보 투자자시라면 6대 4나 7대 3 정도 해외 쪽의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해외 투자를 좀 장기로 거기에 맞는 국내 주식을 트렌드로 이제 뭐 중기나 단기로 이렇게 좀 가져가 보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6대 4나 7대 3 뭐 이 정도가 좀 적절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뭐 잘 보시면 국내 증시가 스스로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AI나 로봇이나 바이오나 이런 것도 사실 국내 내수가 아닌 거죠. 다 해외에서 시장이 커지고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수혜주들을 좀 가져가는 그런 부분인데 뭐 특정 산업을 선도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산업의 부품, 임가공, 산업 재료, 그러니까 최종 산물이 아니라 중간 혹은 이제 최종 산물을 위한 이제 하위 그런 산업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특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 이렇게 좀 지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점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에서 큰 흐름을 좀 가져가시고 거기에 매칭되는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중단기로 좀 접근해 나간다면 큰 실패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해외 비중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태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얘기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주식 투자에 나가실 때 기억하시면서 좀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태영님 목소리가 너무 활기차셔서 저희도 좀 힘내서 참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궁금증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대신 좀 질문을 해드릴 텐데 어떤 점들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우선 지금 농심을 보유 중인데 이게 이제 계속 보유를 할지 네. 일부 매도 후 다른 종목을 살지가 일단 고민 중이고요. 네. 네, 그리고 SDS를 제가 이제 장기로 보고 샀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이거를 이제 한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실적을 보고 일단 샀는데 이걸 어떻게 그때까지 들고 가도 좋은지 고민 중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풍력주가 이제 곧 오를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계속 또 내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산 거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풍력주는 이제 앞으로 어떨지도 싶기도 하고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농심과 SDN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좀 꼼꼼하게 대신해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궁금증 해소하시고요. 앞으로도 성공 투자하시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궁금증이 현재 국내 주식 중 가장 높은 비중이죠. 농심입니다. 식품업체 중 1등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고요. 다행히 타이밍이 좋았는지 매수 상승세를 타서 너무 기분이 좋다 하셨습니다. 일단 이걸 계속 들고 갈지 일부를 팔고 다른 종목을 좀 살지 그게 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요. 김병수 PB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식품주 중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셨고 어떻게 보면 시점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36만 9천 원 정도라고 써져 있는 걸 보니까 거의 저점 수준일 때 매수를 하셨고 지금 수익률이 거의 24%가량 나오고 있는데 일단 농심을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한 이제 36%가량 나왔다라는 기사도 함께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주력 제품인 신라면이 국내보다 이제 해외에서 더 팔린 지가 이제 2년째, 3년째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신라면의 기준으로 2021년에 국내 매출을 추월하였고 22년에는 1조 원 그리고 작년에는 사상 최대 매출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결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종목을 굉장히 잘 찍었고 매수도 비중도 잘 실어주셨다라고 먼저 요약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익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찾을 것인가를 만약에 말씀하신다면은 지금 당장 식품주가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은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 급등 구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거를 전략적으로 일부분 매도를 하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최고가가 5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전고점을 거의 건드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략적으로 매도한 후에 다른 종목을 그러니까 찾은 상태셨으면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더라도 그렇지 못하셨다라면은 재진입을 고려할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좀 매도 후에 재진입 시점을 다시 한번 노려보자 이런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 SDS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 수익 개선이 본격화된다는 기사를 보고 장기 종목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좀 하향세를 타는 분위기라 조금 불안하다고 하시는데 어느 가격대만 지킨다면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원래 질문을 주셨거든요. 차트상으로도 좀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선이 지나는 15만 원. 뭐 누가 봐도 이제 그 라운드 넘버를 짚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 뭐 이 종목 갖고 계셨다면 거의 이제 사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오랫동안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점 17만 원, 저점 15만 원 뭐 이 정도를 횡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저점을 깬다라면 또 거래량도 좀 나온다면 뭐 그때는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손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SDS 진짜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만만한 가격대에 있다 보니까 SDS를 이렇게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 SDS의 베타를 보니까 0.5에서 0.6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물론 이제 안정성,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잘못하면 굉장히 답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역시 뭐 AI를 비롯한 이제 신규 사업 등의 그런 성장성을 제대로 좀 보이고 있지 못하라는 점도 있고요. 안정성이 높다라면 배당이라도 많이 줘야 되는데 2%도 채 안 되는 배당이 좀 나온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패시브 자금 외에는 적극적인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뭐 상속에 따른 수급 악화 요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소위 말하는 이제 철밥통 같은 이제 그런 캡티브 마켓을 보유하고 있고 조 단위 영업이익을 뭐 언제든 찍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만 성장성과 거기에 따른 시장의 환호가 없다면 잘못하다가 투자 자금이 큰 성과 없이 몇 년간 묶여버릴 수 있다라는 점도 이 낮은 베타를 갖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삼성 내부적인 AI가 뭐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시점에서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서 가끔 좀 반응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지수에 직접적으로 좀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선회하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삼성 SDS에 관한 의견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질문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태영님이 의뢰하신 궁금증 CS 윈드 그리고 CS 베어링입니다. 자, 요즘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좀 주목을 다시 받고 태양광이 또 조금씩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 이제 풍력도 가겠구나 이런 생각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매수 타이밍이 적절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김명수 PB, 풍력주 긍정적인 스탠스로 좀 접근을 해도 될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세요? 네, 신재생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정치 또는 정책적 관련이 굉장히 깊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주식 매매하신 지가 이제 막 3개월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2월 정도에 매수를 들어가셔서 잠깐 올랐다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요약을 드려본다면 이번 1분기 이제 CS 베어링보다는 어차피 윈드를 말씀드려도 베어링도 어차피 같이 가기 때문에 윈드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1분기에 영업 적자가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타워 쪽 매출이 59%가량 증가한 5천억 가량이 나오게 됐는데 아마 하부 구조물 쪽 이런 하청업체들 이런 비용이 조금 생기면서 외형이 확대되었는데 이제 약간 생산 관련 비용에 대한 문제로 영업 적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올해 매출 전체적으로 1, 2, 3, 4분기 전체적으로 매출은 아마 3조 원가량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대략 한 1,500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풍력, 특히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또는 미국을 이 두 국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유럽 쪽 친환경 시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외적인 요인이 많았죠. 전쟁도 있었고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좀 없어지면서 또는 신재생 에너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가 이 친환경 시장에 살짝 좀 주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로 가게 되면서 유럽 쪽 친환경 시장이 아마 회복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 올해 이제 해상 풍력 경매도 굉장히 급증하게 되면서 주요 이제 해상 풍력 개발사들도 이를 반영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기자재 기업들까지도 수주와 이런 실적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고객님께서 매수하신 시점부터 한 대략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6% 정도, 그리고 CS 윈드도 마이너스 한 1% 정도 나오고 있는데, 해상 플룩 시장은 연말에 이제 미국 대선 크게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추가적으로 또는 매수 또는 아니면은 이제 또 손절을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력 쪽 미국 대선도 있고 해서 연말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태영님의 질문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현재 30% 비중으로 포트 중에서 지금 최대 비중입니다. 그리고 애플도 10% 정도로 이제 편입 중입니다.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수요 그리고 ESG 이슈로 발견을 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이제 미국 주식 중에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서 높은 비중으로 담았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아메리칸 이걸 팔고 애플을 좀 더 살까 하는 마음이 좀 드는데, 아메리칸이 또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고민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경민 팀장이 보실 때는 일렉트릭 파워와 이 애플의 매수 시점을 좀 적당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매수 시점 좀 감탄이 나올 정도로 잘 하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과감했고 좀 적절했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애플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어떨까라는 거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하반기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뭐 향후 이제 3년, 5년 이후에는 지금 액정 표시처럼 모든 그런 디지털 기기에 AI가 어떤 형태로든 전 탑재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고도화가 필요한 뭐 PC나 휴대폰 등에 선대적으로 좀 탑재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애플 관련된 종목들, 뭐 우리 국내 종목들도 매칭이 가능하죠. 뭐 LG이노텍, BH, 리노공업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그런 우호적인 그런 시각을 좀 갖고 있어서 애플과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매칭해서 조금 포트의 비중을 높이면 어떨까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포트의 비중이 좀 너무 높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매칭을 시키자면 가스공사 아니면 한국전력 뭐 이 정도가 좀 될 수 있겠는데, 유틸리티 발전, 송배전 뭐 이쪽에 있는 그런 사업자죠. 최근에 좀 부각이 돼서 그렇지 상당히 무겁고 긴 사이클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의 주가랑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을 보이고 어떤 수익률에 폭발력을 좀 넣어주는 그런 종목이라기보다는 연간 한 5에서 6% 정도의 배당을 받으면서 요즘 같이 사이클이 왔을 때 뭐 두 자릿수 수익률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너무 좀 비중이 높아서 포트가 좀 무거워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플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의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결론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온 디바이스 AI가 키워드가 될 가능성을 좀 크게 보셨습니다. 장기적으로 애플 비중 확대 가능 구간이라고 말씀 주셨고,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종목을 발견하는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거든요. 또 그 관련주를 찾고 재무제표를 보는 게 아직 너무 어렵다,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라고 하셨는데요. 김병수 PB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재무제표를 볼 때 도대체 뭘 봐야 될까요? 다 보셔야 됩니다. 네, 다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저희도 시간이 없고 또는 종목들을 보실 때 순서를 정하는 것 또는 비중을 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 두 가지는 일단 우선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싶고, 분기로 보셔도 되고 연간으로 보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이제 꾸준히 증가하는 종목을 먼저 보셔야 되고, 결국에는 종목을 찾는 방식은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아래에서 종목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신 다음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화장품 업종이 이제는 좀 될 것 같다, 또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이번에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반도체에서 좀 좋은 종목을 찾는 방식을 찾아보신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슈와 트렌드 쪽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벤트 드리븐 매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가 호재 기사가 나왔을 때 그 호재를 따라가서 조금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항상 차트를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방식보다는 전체적으로 시황이나 이런 시장을 좀 보시고, 또는 금리 요 근래에는 금리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가시는 방법이 어떠실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때가 됐네요. 2차 전지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담고 싶은데 2차 전지가 뭔가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신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신호를 어떻게 좀 알아차려야 될지 이런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네, 큰 흐름에서 2차 전지 매수는 지금이 맞습니다. 남들이 죽겠다 할 때가 사실 이제 모아가는 게 좀 맞는 건데요. 좀 잔인했던가요?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느끼는 게 이제 리튬 가격이 10만 위안 정도에서 거의 이제 하방 경직을 뭐 아무리 나쁜 악재가 나오더라도 더 이상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이 좀 저점이다라는 인식은 다들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등 트리거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전기차의 모델 변화 그리고 신차의 침투율, 바이든의 재선, 리튬 가격의 반등 뭐 이런 것들로 좀 가늠을 하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전기차 수출 데이터나 또 이런 침투율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음에도 큰 그런 좀 반응이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 시점이 좀 길어질 것 같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지표 종목들이 횡보 구간을 조금 더 보인다면 그런 기술적인 요인을 통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태영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저희가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PB의 포트의 참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농심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 한번 해보시고 다시 재진입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의 종목들은 아직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 CS 윈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를 걱정하시기보다는 차츰차츰 주식을 모아가는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실 시점이 아니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경민 팀장 포트의 참견 들어보겠습니다. 지수를 무시하면 어느 순간 지수에 무시당한다. 예, 이건 또 정말 무서운 내용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좀 지수 관련된 종목을 조금 비중을 높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걸 좀 이것도 좀 건방지게 좀 담았고요. 전체적으로 뭐 크게 뭐 손댈 건 없습니다. 비중을 조금 조절하는 거 그리고 현재 있는 종목에서 약간 좀 압축하는 거 이런 쪽으로 좀 가시면은 뭐 큰 종목의 교체보다는 현재 종목 내에서의 뭐 이런 안정적인 압축 전략으로 가시면 좀 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뭐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말씀드렸듯이 애플의 비중을 조금 높이는 거 요거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자, 태영님 방송 잘 보고 계시죠? 두 분의 포트의 참견 잘 참고하셔가지고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영님처럼 포트의 참견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자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 경영 관련된 서적 그리고 환경 매거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이뤄지는데요.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정말 강했는데 시간에서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몇몇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TBH 글로벌도 현재 8%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특징주에서 살펴볼 수상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스틸과 휴스틸 좀 짚어보죠. 하이스틸이 현재 41만 주의 거래량 끌고 오면서 4,52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4%대 상승세에 18만 주 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SH에너지화학이라는 종목이 현재 100만 주 넘는 거래량과 함께 치고 올라오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화면에 보이는 상승률 상위 단의 종목들은 대부분 단주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짚어볼 만한 점은 역시나 코스닥 시간에서도 에너지 관련주 또 비철금속주들이 시세를 내면서 상승불을 켜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 바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에너지 관련주, 가스 관련주, 그리고 금속주들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희비를 조금 달리하는 모습인데요. DSR 제강 같은 경우에는 1%대 소폭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4,83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가스가 현재 18만 7,400원에 1%의 소폭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1.6% 하락하면서 9,600원 선에, 9,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에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단주 거래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이즈 정도가 거래량 좀 실리고 있네요. 1%대 소폭의 밀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톡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5위에는 스페코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페코는 아스팔트 플랜트를 제조하는 시총 500억 규모의 기업인데요.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현재 시간외에서는 정규장보다 더 큰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도 확인해 보시죠. 4위는 토니모리입니다.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시간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니모리, 호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좀 더 끌어갈 수 있을지, 또 가격은 어느 선을 기준으로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화장품은 올리브영뿐만 아니라 좀 다이소에서도 좀 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만큼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이 화장품은 최고 비싼 금액이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성비가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화장품 회사가 이 다이소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 화장품 가격이 좀 저렴한 이유가 바로 이 기존의 기술력 그리고 제조 라인을 이용한 덕분인데, 이 타사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제품 용기화 그리고 내용물 개발을 이 OEM 방식으로 이용하는데, 이 토니모리는 원스톱으로 직접 이제 생산부터 판매까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토니모리의 실적이 자연적으로 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소 같은 경우는 이 뷰티 시장에서 좀 두각을 이제 계속 좀 나타내면서 좀 존재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매출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매장 수가 전국에서 이제 1,500여 개 좀 달하고 있기 때문에 올리브영에 대한 흥행이 이 다이소 쪽으로 넘어가면서 여전히 화장품 업계는 좀 여전히 따끈따끈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달 말부터 사실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는데요. 토니모리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위도 열어보겠습니다. 3위에는 수산중공업이 자리했습니다. 수상중공업은 유압 브레이커나 유압 드릴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정규장에서 장 막판에 오름세 보이더니 시간에서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2위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자리했습니다. 정규장에서 비철금속주들의 질주에 함께하면서 18%가량 급등 마감한 종목인데요. 현재 시간외에서도 2% 넘는 상승에 52,000원 돌파했습니다. 대망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하이스틸이 자리했습니다. 오늘 동해 탐사 시추 계획이 발표되면서 강관주가 크게 들썩였던 하루였습니다. 시간에서도 관련주들이 우후죽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모멘텀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을 해도 좋을까요? 네,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 석유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이 될 수 있는지 그 기로에 좀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 윤 대통령이 이제 국정 브리핑에서 참석해가지고 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좀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좀 넘어갈 차례다. 그러면서 이제 사전 준비 작업을 거치면서 이제 금년 말에 이제 첫 번째 시추 작업을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결과가 나오기에는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에서는 좀 시장 상황도 그렇고, 물론 이제 테마로 좀 더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매매는 좀 조심조심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관련주들의 추이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탑5를 통해 여러 얘기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민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미리 보는 떠오르는
주도주 살펴보는 내일장 원어원이 되겠습니다. 자, 내일장 원어원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경민 팀장 메디톡스 그리고 김병수 PB는 TLB입니다. 자, 정경민 팀장 내일장 원어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들어서 급등세가 나오더라고요. 고가 부근에서 마무리했는데 메디톡스 어떤 반등의 신호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뭐 오늘 8%대 그래도 나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차트 보시면 저 밑에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금 포항 영일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조용히 5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몇몇 종목들을 아주 유의미한 그런 모멘텀 콜을 진행하면서 추가 매수에 나선 이제 그런 모습이다. 오늘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또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는 뭐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5월 수출 데이터가 외국인들한테 좀 확신을 줬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톡신 역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였습니다. 근데 주가는 굉장히 처참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제 메디톡스만 놓고 봤을 때는 돈 벌어서 소송 비용에 다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주가가 지금 뭐 처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웅제약과의 이제 2심 결과 그러니까 올해 안에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중에는 이제 휴젤과의 ITC 예비 판결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둘 다 승소를 한 게 가장 좋은 케이스로 볼 수 있겠고 둘 다 이런 악재들은 굉장히 지금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과연 이제 하방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딱히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둘 다 뭐 승소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만 승소를 하더라도 주가는 굉장히 가파른 그런 반등 국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중 하나가 6월 달에 있을 것인데 오늘 그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어필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5월 실적을 좀 가능을 해본다면 2분기에는 상당한 폭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12만 원대, 13만 원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국면이었는데 거래량까지 없었던 그런 국면에서 오늘같이 이런 좀 강세가 좀 나온다면 저점 인식이 좀 시작된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어느 정도의 급등은 나왔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수급이 유입되는 신호 정도로 좀 받아들이고 향후 좀 본격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8,000원. 18만 원입니다. 18만 원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는 12만 원. 네. 이렇게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병수 PB 내일장 원어원 보겠습니다. TLB입니다. 자, 5월 초에 고점 기록 후에 하향하던 주가가 지난주에 이제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점이 주가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반도체 쪽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메모리 쪽 하는 업체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모리 비중이 한 99%가량 나오게 되고 3월부터 이제 고객사의 신규 주문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수요 증가로 고마진 이제 CXL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도 좀 각광받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TLB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쪽 비중이 한 99% 되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하지만 1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나오게 됐습니다. 적자 전환을 하게 됐는데 매출은 그래도 증가하게 되었고 2분기 바로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메모리 기판 기업들이 이제 3월부터 신규 주문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업황도 이제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우상향을 충분히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AI 쪽 반도체 쪽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AI 가속기 장비라든지 이런 데이터 센터 쪽에서 대용량 SSD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TLB의 수혜로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CXL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CPU랑 GPU가 굉장히 많은 전력을 받게 되면서 병목 현상처럼 약간 좀 속도가 좀 늦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CXL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개화될 것이고 매출도 충분히 TLB 쪽 매출이 가시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는 좀 영업 적자가 좀 나오긴 했지만 올해는 매출이 한 1,800억 가량 나오게 되면서 영업이익도 한 60억 정도로 나오게 되면서 특히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CSL이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에 매출이 본격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근거로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CXL 샘플에 TLB 쪽을 참여시켜서 나오게 되었고 특히 메모리 모듈 쪽 PCB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이런 CXL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높아질수록 굉장히 고마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샘플은 한 16,
19층 정도가 나오게 되었고 이번에 나올 이제 차세대 모델은 24층 이상이 나오게 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뭐 DDR5의 두 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점 찍고 위에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25,000원 정도 선이 나오고 있고 요 선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하단 쪽에 있을 수가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다시 한번 전고점 한 3만 원 선을 보시고 투자하실 수 있다면은 좀 괜찮은 매매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장 101 정경민 팀장, 메디톡스 그리고 김명수 PB는 TLB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는 중화권 증시의 조정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와 일본 그리고 홍콩까지 모두 강세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하지만 상해 지수가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마감을 앞둔 항생 지수가 이 시각 현재 2%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부문 체감 경기가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이 매월 발표하는 중국의 제조업 PMI 5월치가 51.7을 기록한 건데요. 이는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확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발표된 정부의 공식 PMI와 괴리가 상당하면서 전망이 불투명한 중국의 경제 현장 상황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도 전해드립니다. 유럽 증시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닥스와 캬크 지수 각각 0.6%, 0.3% 상승 출발했습니다. 잠시 뒤 오늘 밤 미국에서는 제조업 PMI 확정치를 비롯해 4월 건설 제출과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또 유럽에서도 5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발표되니 오늘 유럽과 미국의 제조업 지수들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